손흥민의 개막전 플레이가 팬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슈팅을 15개나 때리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손흥민의 슈팅 참여도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레스터와의 개막전에서 슈팅 1개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쳤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손흥민이 슈팅을 1개밖에 때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지난 시즌과 역할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원톱으로 주로 활약했습니다. 팀의 주포로서 득점을 결정을 짓는 역할을 했고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의 전 시즌 개막 10경기 무패 행진도 원톱 손흥민이 날아다녔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에 포스테코글루도 여름 이적 시장 초반 행보에서는 손흥민 원톱을 밀어주려고 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EPL 탑급 윙어인 에제와 네투 2명의 선수를 이적 후보로 확정 지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강력한 윙어를 발판으로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 중간에 포스테코글루는 다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중앙 스트라이커인 본머스의 솔랑키를 영입했죠. 손흥민을 주 포지션인 좌측 윙어로 배치해서 솔랑키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손흥민의 슈팅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랑키가 오면 손흥민은 도우미 역할로 전향될 것으로 예측해 드렸는데요. 이는 손흥민의 슈팅보다도 패스나 크로스 패스가 훨씬 많아진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특성상 윙어의 역할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스테코글루는 수비 라인을 올리고 인버티드 윙백을 사용합니다. NG의 전술에서 인버티드 윙백들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윙어들은 넓게 퍼져서 터치라인 끝에 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공격력이 뛰어난 윙어가 인버티드 윙백을 위해서 측면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셈이죠. 이 때문에 윙어가 미끼가 되는 전술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던 겁니다. 손흥민은 이번 레스터와의 개막전에서도 측면 끝에서 많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서 동료들의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에게 포스테코글루가 슈팅을 때리지 말라고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제한된 전술을 고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월클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프리롤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반대편의 브레넌 존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형적인 윙어 전술에 맞추길 바랬고 손흥민은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적 한계는 이미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와의 개막전에서도 드러났죠. 보시면 토트넘 선수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중앙에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좌측 끝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위치하지 않았고 존슨과 같이 양쪽에 정확히 벌려져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포스테코글루가 메디슨을 이용하는 동선입니다. NG는 메디슨을 손흥민이 위치한 좌측면 쪽에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팀의 창의성과 볼 배급을 담당하는 메디슨이 손흥민 쪽인 좌측에 오게 되면 찬스는 당연히 반대편 쪽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레스터와의 경기에서도 메디슨은 손흥민과 여러 번 연계를 보여줬습니다.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빌드업의 기점이 되었죠. 손흥민은 컷백 패스를 시도하면서 토트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역으로 메디슨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메디슨도 손흥민처럼 컷백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면이 팀의 득점을 해결하는 측면이 아니라 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시도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크로스나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측면인 존슨 쪽에서 기회가 창출되는 것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죠. 게다가 이제 솔랑키가 영입이 되면서 그나마 올라오는 포로의 크로스도 솔랑키의 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 기회가 더 제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탐욕도 손흥민의 슈팅 기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장면에서 벤탄쿠르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는데 손흥민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툭 찍어서 올렸다면 손흥민이 바로 왼발 발리 슈팅을 때려볼 수도 있는 위치였죠. 하지만 벤탄쿠르는 손흥민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본인이 때렸고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정말 어이없는 선택입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줄어든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기 동료들의 폼이 떨어지면서 혼자만 폼이 좋았습니다. 때문에 원톱으로 뛰면서도 메디슨의 공백을 채우려고 기회 창출과 패스 공급을 도맡았는데요. 이런 익숙해진 역할이 이번에 개막전에서 윙어로 출전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손흥민은 자신이 팀의 빌드업에 크게 관여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았죠. 손흥민은 팀의 기회 창출과 연계 그리고 키패스를 생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승부수를 걸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팬들에게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비춰지고 적은 슈팅으로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 솔랑키까지 데뷔전을 치렀다는 게 손흥민의 심리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정말 의식적으로 솔랑키의 데뷔골을 만들어주려는 의도적인 플레이를 많이 펼쳤습니다. 크로스와 컷백 패스 그리고 스루 패스까지 모두 솔랑키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를 인식하고 솔랑키의 존재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손흥민은 후방으로 내려와 플레이했습니다. 우측면 중앙까지 위치해서 솔랑키에게 택배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죠. 솔랑키가 다이빙 헤더를 시도할 만큼 정확한 패스였고 이는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랑키는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손흥민은 최대한 중앙에서 솔랑키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만들려면 탐욕적으로 혼자서 플레이해야만 했는데요. 허나 손흥민이 토트넘의 캡틴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무리한 돌파를 하거나 욕심을 내서 슈팅을 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 기회를 쉽게 무산시키는 모습을 캡틴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지죠. 이런 모습은 예전에 대표팀에서도 자주 보였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패스 위주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을 하는 롤에서 도움을 하는 윙어의 포지션으로 이동하면서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죠. 게다가 케인이 존재했을 시기라면 몇 번의 침투를 통해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보는 움직임도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솔랑키가 그런 역할을 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슨은 손흥민과 같은 쪽에서 서로의 연계에 집중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서로가 반대편 공격진의 슈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빌드업에만 이용하는 형태죠. 이에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의 득점력을 활용할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손흥민을 원톱에 기용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젠 솔랑키의 존재로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포스텍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손흥민을 프리롤로 쓰면서 개별적으로 손흥민에게 슈팅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NG가 자신의 고집을 깨고 이런 변형 전술을 쓸지는 미지수입니다. NG가 가장 원하는 윙어 손흥민의 모습은 지난 시즌 뉴캐슬전 한 골 2도움 MVP 활약을 펼쳤던 경기일 겁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전동녀 트리피어를 농락하면서 팀의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허나 이런 제한적인 전술에서 손흥민이 매 경기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을 자주 보려면 전술이든 동료든 그리고 손흥민의 마인드든 변해야 할 것이 당장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